그 CO2, 즉 그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되게 영어로 읽는다. 그래서 카본하이드레이트하고 물이 H2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그 H2CO3 그 카보닉 애시드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몸 안에서 불안정해 가지고 H2 이온과 HCO3 즉 수소 이온과 카보닉 애시드 이온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로겐 카보닉 애시드 탄산 수소라고 요새는 한다. 옛날에는 중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이고, 이렇게 CO2 플러스 H2가 H2CO3 카보닉 애시드가 돼가지고 이것이 수소이온과 HCO3 즉 바이카보네이트, 여기서는 하이드로겐 카보닉 애시드로 바뀌게 되는데, 이 H로 되는 것이 그 우측으로 진행되면 이것이 산성이 된다는 것이고 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쪽으로 이동할 때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전제가 체내에서 카보닉 애시드는 그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즉 하이드로겐 카보닉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가지고, 즉 H2CO3하고 HCO3는 1대 20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는 곳으로 세포 내에서 많은 포타슘이 이동한다는 거, 거기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하이퍼칼레미아 상태가 혈중에 있다는 것은 세포 내에 있는 것이 많이 혈쪽으로 빠져나와서 애시도시스가 됐다는 거로 보면 된다. 이 평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스피레이션 애시도시스라고 해가지고 호흡 부전으로 CO2가 많아져서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으로 즉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것이고, 레스피레이션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고 하는 것은 구토나 설사 등으로서 HCO3 즉 하이드로겐 카보닉 애시드, 가능하면 요새 말로 하자, 탄산수소 이온이 이제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돼 가지고 결국 부작용으로 수소 이온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되는 것이고,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라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말한다. 여기서 이제 카본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탄수 화물이라는 것이고,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금속 플러스 바이카보닉 이온을 말하는 것이다. 즉 금속에다가 HCO3가 합치는 것이고, 그 옛날에 그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카본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해가지고 하이드로겐 카보네이트라는 것을,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탄산에 그러니까 H2CO3에 포함된 2개 중 1개의 수소 원자가 금속 원자로 치환되어 있는 염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 음이온이 탄산수소 이온인 염으로서,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라든가 탄산수소 칼슘 KHCO3 등등이 있는데, 이런 탄산수소염은 물속에서 탄산수소 이온과 금속 이온으로 해결된다. 즉 HCO3 Na는 그러니까 Na 플러스 HCO3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때 탄산수소 이온은 물과 가소분해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수용액의 액성이 약한 염기성으로 된다. 즉 HCO3가 많아지면 평형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H2CO3가 많아지게 되는데, 더 반대 방향으로 진행돼서 H2와 CO2로 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즉 NaHCO3 플러스 H2O는 체내에서
진행 방향이 이제 H2CO3가 형성이 돼 가지고 NaOH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이제 거꾸로 왼쪽으로 더 진행돼 가지고 CO2 플러스 NaOH 플러스 H2O가 되는데, 이때 진행된 그 방향이 수소가 적어지는 방향, 즉 산성이온 H 플러스가 적어지게 하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생성된 NaOH는 약한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킹 파우더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열하면 쉽게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생성된 그 이산화탄소 날아가 버리고 그 NaOH하고 H2O가 남는데 물도 역시 없어지게 되면 NaOH 약간 그 염기성이 된 것이 빵의 성분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고칼륨 혈중과 부정맥 관계를 볼게 되면, 이 포타슘이 혈중에 증가되면은 소듐이 체외로 배출되면서 반대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만큼 물도 배출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좀 떨어지는데, 그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분 배출을 위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체중에 그 포타슘 이온이 많아지게 하는 상태로 되어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하이퍼칼레미아라는 것은 혈관 내 혈관 내에 있는 성분들이 블러드셀, 그러니까 WBC하고 RBC하고 플레이트하고 플라즈마가 되어 있는데, 이 플라즈마 혈장 속에 그 포타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 정상치는 되게 이제 3.7부터 5.3 mg/L per L가 되는데, 그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크로닉 레니럴 페일리어 환자 같은 경우는 5.7 이상이라고 하고, 크레아틴도 0.5 이상, 그 다음에 프로에틴 유리아가 있는 요독증 환자가 되는데, 이런 환자들, 신부전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이제 포타슘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상이 심할 때라든가 또 화상이 광범위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포타슘이 올라가게 된다. 이럴 때 증상이 포타슘이 많아지면 우선 이제 근육이 마비되고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겁다는 것은 근육세포에서 디폴라이제이션 포타슘이고 리폴라이제이션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세포를 제대로 이렇게 리폴라이제이션 안 되게 하니까 이제 심장 근육도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심장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그 A라든가 H라든가 V, 여기서 이제 디폴라이제이션 되고 난 다음에 리폴라이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맥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포타슘이 많아지면 그 나트륨을 배출시켜 가지고 그 물과 함께, 그래서 이제 혈압이 감소돼 가지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신장이 부전하다든가 크로닉 레니럴 페일리어라든가 그런 이런 환자들은 그 대사성 산증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신부정이 돼서 유레미아가 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현상으로 그 대사성 그 산증, 즉 그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어떤 몸이 바뀌어졌다면은, 혈중에 그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방향 상태에서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은 또 포타슘이 그 세포 내에서 빠져나와서 혈중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방향으로 나와서 다 자연적으로 산증인 사람은 그 하이퍼칼레미아 상태가 된다고 보면 되겠다. 또 일부 근육 분해가 생기면서 근육이 추가되는 근육 운동을 과격하게 했을 때는 근육 분해 물질들이 이제 몸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그 근육 분해 물질 그 크레아틴과 골격경 근해 물질 크레아틴과 함께 그 포타슘도 좀 증가하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라든가 염류, 치환 또는 혈액을 수혈할 때도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용혈 현상이라면은 이제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다량으로 들어있는 포타슘, 그러니까 세포 외에는 소득이 많지만은 체내에서 그 세포 내 다량으로 있는 포타슘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혈중에 이제 포타슘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제 그 세포 내에 이해가 98%가 존재하는데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포타슘이 많은 쪽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커다란 그 생리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리폴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생긴 그 고칼륨 혈증이 그 심장 조직의 부정맥, 그러니까 무리만 뛰는 것이지 그 상태의 부정맥으로 인해 가지고 수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즉 그 수축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 SA 노드든가 AV 노드, 즉 그 자동능이 있는 곳에서 디폴라이제이션 안 되는데 리폴라이제이션이 안 되게 하니까 세포에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전 수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하이퍼칼레미아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셀 내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이런 그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약물로서는 우선 페니실린 V 칼륨 제제가 있고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중에서 갑도프릴이라든가 에날라프릴이라든가 올메사르탄 등 하이퍼텐션 약제들, 그리고 이제 엔지오텐신 2 안타고니스트, 아고니스트인 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디곡신 같은 약물. 이 디곡신 같은 것은 이제 칼슘 채널 아고니스트인데, 즉 몸 안에 이제 그 세포 안에서 ATP를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엔드 디아스토릭 볼륨을 그 많게 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약간 감소시켜주고 혈압은 약간 올려주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을 좋아지게 하는 약물이 디곡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파이브레이션이라든가 그 타키카디아 같은 경우에 그 페로크시멀 슈프라벤트리클 이런 게 수술하게 되는데, 맥박을 정상화시키면서 약간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이것도 하이퍼칼레미아를 일으키는 약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베타기량제인 그 베타 아고니스트인 그 이소프로테놀, 핀프로테놀이나 이소프로테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약간 옛날에 그 진통제를 썼던 그 부자 한약제인데 콘티니틴 같은 것도 이제 하이퍼칼레미아를 많게 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그 리폴라이제이션을 안 되게 해가지고 그 어리세미아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급성 심부전 환자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체외로 잘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산성 물질이, 즉 그 산화된 수소 이온을 많이 가진 물질들이 그 많아지게 되는데, 체내에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혈중에 그 혈관 내에 대사성 산증, 즉 유레미아 요독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심부전 환자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그 혈액 내에 그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그 대사성 산증은 그 세포 내에만 있던 포타슘을 혈관 쪽으로 당겨가지고 세포 내에 칼륨을 세포 외로 유출시킴으로써 그 혈관 내에 더욱더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는 하이퍼칼레미아를 악화시키게 된다. 셀 내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나오는데, 보통 심하지 않은 고칼륨 혈증, 되게 6mg 이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제 심하지 않은 고칼륨 혈증일 때도 좀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이제 T파가 상승한다든가 PR 간격이 연장된다든가, 즉 그 PQ 간격이 정상 눈금이 이제 5개, 즉 200ms가 되는데, 이것이 연장되는 그 AV 블로크라든가 혹은 모비츠 1, 2 등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많아지면 이제 평평한 P파, 그러니까 P파라는 것이 이제 폭이 2.5 눈금이고 높이가 1.5인데 이보다 더 평평해지고 넓어지는 QRS, 정상이 눈금이 이제 2개 80ms인데 QRS가 턱 이렇게 넓어진 것이 생기고 QT도 연장이 되는 6칸 되게 되는 것이다. 6칸 이상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느린 맥이 돼가지고 심장이 AV 블록이 된다든가 심실성 빈백이 생긴다든가 벤트리큘러 파이브레이션, 혹은 또 이제 그래가지고 토로사데스티 포인트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된 힘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 그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면 감각이 이제
이상이 된다. 왜냐면 신경이 디폴라이제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반사도 그러다 보니까 저하가 되고, 그 신경 전도의 그 리폴라이제이션 장애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신경만이 아니라 근육도 이제 그 이완이 잘 안 되니까 쇠약하고 뭐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행성 이완성 마비 해가지고 호흡 근육 이완 방해 디폴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에서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혈액 투석 환자들의 경우 그 포타슘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석 환자들한테는 포타슘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대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용혈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세포 내에 이제 포타슘이 약간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다. 만일 장에서 흡수된 포타슘이 흡수된 후 주로 이제 그 골격근이나 간의 조직들에 흡수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슐린이라든가 에피넨 같은 작용이 있어야만 이것이 잘 흡수된 그 먹은 것이 골격근이나 간으로 가는데, 인슐린이나 에피넨이 적되면은 작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잘 간이나 골격근 이것이 이제 축적이 못 된다. 그래서 다량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인슐린 부족이라든가 에피네프린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은 이런 식사만으로도 세포 외액, 그러니까 세포 외액이라는 것은 혈관과 세포 관절인데, 여기에 그 칼륨 농도를 기사 수준까지 사망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들의 그 하이포칼레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제 혈액투석 환자는 왜 이제 포타슘이 많아지냐면은, 첫째, 투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부신의 그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가 된다. 이 알도스테론 역할이라는 것이 소듐과 수분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알도스테론인데, 알도스테론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신장에서의 칼륨 배설 능력이 우리가 일어나도 이제 기가 대신해 주니까 하면서 우리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쓰니까 퇴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실의 대처를 소실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때때로 이러한 능력이 소실되는 반응이 신장에서 결여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고칼륨 발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식사 후에 고칼륨 혈증을 방지하는 기전은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분비인데, 이들이 혈관 내에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 저장시킨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분비 물질에 대한 세포 내 칼륨 저장 능력이 요독증, 즉 유레미아에서 이제 신장의 노폐물이 이제 이렇게 배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많은 선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억제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뇨병성 혈액투석 환자들에게도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고혈당에 의해서 포타슘이 더욱 많아지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그 고혈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슐린이 적어서 포타슘도 혈중에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칼륨 혈증은 이제 하이포칼레미아는 환자에게 처방된 약에서도 이제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신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유레미아 같이 이제 수소 이온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요독증일 때, 그 산성화됐을 때는 그 혈관이 환자의 경우, 그러한 경우 이제 심부전으로 노폐물이 축적이 분출해가지고 같은 농도의 그 디기탈리스에 의해서 무분별한 식사와 관계없이 위험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베타아드레날린 차단제, 뭐 프로프로널론 계통, 흔히 항고엽제로 사용되는데, 이에 의해서 칼륨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아드레날린 작동, 즉 에피네프린, 그 혈압 상승제 등의 차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프로널 효과, 그러니까 이것이 에피네프린이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인슐린과 이제 뭐 에피네프린이 적으면 이제 혈중이 높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포타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혈압약이 포타슘 올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거, 인슐린이 있어야 포타슘이 이제 세포내로 축적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헤파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스피린과 달라서
아스피린은 플레이트레이트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고 헤파린은 프로스롬빈의 활성을 방지해가지고 스럼보스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인데 이 헤파린이 이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혈액이라는 것은 그 혈관 밖으로 나오는 300초 즉 5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응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헤파린도 이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 응고제, 신장 수술 같은 거 할 때 헤파린을 투여할 때도 이 고칼륨 혈증 조심해야 되고. 항문과제 응고했을 때 근데 조심한다. 이제 고칼륨 혈증이 5mg 이퀴벌런트 이하라고 하면은 뭐 칼륨 섭취 바나나든가 시금치, 상추 등을 좀 제한하고 칼륨 보존 이온제, 칼륨을 이렇게 안 빠져나오게 하는 그 스파레노톤 같은 것을 안 먹으면 된다. 즉 그 반대 약을 칼륨이 잘 빠져나오는 그 이뇨제를 쓰라는 얘기다. 심전도의 변화를 보이는 고칼륨 혈증은 바테라제제 쓰란 얘기지. 그 혈액 투석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지만은 투석까지는 시간이 좀 지연되므로 임시적인 치료 방법이 요구되는데 심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칼슘을 정맥 주사한다. 칼슘이 칼륨 기능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배출 안 시킨다. 그래서 칼륨을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또 이온 교환 수지, 즉 칼슘이 포타슘을 교환해서 이렇게 땡기는 경향이 있게 된다. 이걸 투여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지연되니까 응급할 때는 이제 인슐린과 포도당을 함께 투여하여서 혈중 포타슘을 그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준다. 식사 후에 인슐린과 그리고 이제 그 에피네프린이 하는 것처럼. 이 고칼륨 혈증의 치료는 심근 조직에 대한 그 칼륨의 부작용, 즉 그 부정맥이나 소맥 등을 차단하고서 외부에서 세포 내로다가 칼륨을 재분배시키고 인슐린이라든가 뭐 에피네프린, 글루코스 등을 투여해가지고 체외로 칼륨의 배설을 촉진, 바이 이제 그 칼슘 교환 수지라든가 투석하는 것 등으로서 이제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게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당을 투여하고 당을 투여하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된다. 몸안에서. 그래서 당과 포타슘을 혈관에서 조직 속으로 간질과 세포 속으로 밀어 넣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이제 치료한 방법은 칼륨을 제한하면 된다. 음식을 좀 칼륨이 많은 걸 적게 먹고 근데 혈액 투석을 해준다. 노폐물이라든가 수소 이온이라든가 포타슘, 크레아틴을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투석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의 투석 때 교환수 쓰고 칼륨의 혈청 농도와 심전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칼륨 농도가 5.5하고 6.0mg 약간 상승됐다고 볼 때는 이 심전도가 보면 T파가 좀 뾰족해진다. 그리고 QRS 간격이 보통은 2칸 80ms가 되는데 이 QRS가 짧아진 경우에는 환자가 혈류 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저혈압이 없다 하면은 그 이뇨제, 그러니까 이뇨제라는 것이 이제 포타슘 배출시키는 그 루푸스계 이뇨제다, 다티라 프로세마이드 같은 이것이나 혹은 또 이온 교환 수지가 성분이 이제 칼슘 을 공급해주고 포타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그 이온 교환 수지를 투여하면 효과적이고 두 번째 칼륨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 6 내지 7mg 이퀴벌런트 퍼 리터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PR가 정상으로 2.5칸 플러스 2.5칸에도 5칸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200ms가 된다. PR 간격과 그리고 QRS 두 칸인데 이 복합화가 이것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인슐린과 포도당 또는 중조산 나트륨 그러니까 NaHCO3 염기가 되는 것을 투여해주고 칼륨을 빠르게 세포 내에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산화 나트륨을 쓰면은 이것이 약간 염기가 되는 것이니까 세포 칼륨을 빠르게 세포 내에서 제거하게 되는데
세포 내에서 제거한다보다도 혈관 내에서 제거한다고 보면 된다. 그 포도당을 투여하면은 체내 인슐린이 증가해지고 이런 인슐린과 에피네프린 혈관서 세포 내로 저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혈관에서 이제 저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슐린과 포도당을 그 외부에서 투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중수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약간 염기가 되니까 산성도 이렇게 중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인슐린은 그 ATP의 가수분해를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ADP가 ATP로 되는 데는 칼슘이 필요하고 그 반대에는 그 칼슘이 좀 많아지니까 포타슘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 같다. 또 외부에서 추가 포도당은 인슐린의 저혈당 효과, 즉 그 혈관에서 세포 내로 포타슘을 저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것이고, 중수산 나트륨은 대사성 산증으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즉 염기를 투여함으로써 이제 산증을 개선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나 포도당과 인슐린 또는 중수산 나트륨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심한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온 교환 수지, 즉 칼슘과 포타슘을 교환해주고 하는 그런 이온 교환 수지라든가 혈액 투석해서 이제 포타슘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말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가장 칼륨 농도가 높은 7mg 이상일 때는 QRS가 원래 이제 2칸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더욱더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수축 부전이 진행돼 가지고 그 심각한 심장 부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그 염화칼슘 CaCl2를 투여해서 부작용을 방지한다. 그러나 이제 칼슘 투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 칼륨 농도는 감소시키지 않음으로써 배출은 해주지 않으나 대신 뭐 어떤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치료법들로 함께 동반해야 되는 것이다.